근데 헨리 웨디거는 이 책에서 분명히 뒤섞어서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원리를 이해했다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학생분들이 이 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권위 있는 분이 쓰신 공법 책이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봤던 어떤 책보다도 학술적인 근거가 탄탄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학술적인 실험의 환경이 우리 한국 학생들의 시험 공부 환경과 완전히 매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굵직한 원리만 배운 다음에 우리 공부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학생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책을 읽고 완전히 거꾸로 적용해버리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이따가 그 사례도 뒤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공부법 원리를 하나씩 해체해서 바로 시험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다 분해해서 재조립해 봤거든요. 결국 말하는 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뒤섞어서 연습하라는 것과 먼저 인출하라는 거예요. 기타 잡다한 내용이 많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원리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뒤섞어서 연습하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근데 책에 나온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격두기, 교차 연습, 변화주기예요. 결국 공부의 순서를 적당히 조정하라는 건데요. 제 공법 용어로 표현하면 순서 감각에 해당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중에서 간격두기와 교차 연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간격두기는 어떤 주제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연습하면 좋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를 공부했을 때 1시간 뒤에 바로 복습하고 내일 또 복습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부한 지 며칠 뒤에 혹은 몇 주 뒤에 기억이 좀 흐려졌을 때 복습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를 계속 연습하면 내가 능숙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이 느낌은 착각에 가까워요. 왜냐면 단기 기억만으로 계속 인출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원리가 어렵게 공부해야 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공부한 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떠올리면 떠올릴 때 더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기억을 강화해요. 개념을 공부하고 난 직후에 기억이 선명한 상태로 연습 문제를 푸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떠올리기 쉬운 상태니까요. 이때 문제 풀면 다 마치고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 크게 공부는 잘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기억이 흐려졌을 때 그때 문제를 좀 힘들여서 푸는 게 공부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야 더 잘 기억돼요. 그래서 이걸 시험 공부에 맞게 실전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약간 잊어버렸을 때 복습해라가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잊어버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매일 1페이지부터 복습한다던가 오늘 공부한 걸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본다던가 이런 복습법을 쓰거든요. 근데 공부법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했듯이 살짝 잊어버렸을 때 다시 그 기억을 복구시키면서 더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차 연습은 한 주제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다른 주제와 교차해서 연습하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더하기 문제도 풀었다가 곱하기 문제도 풀었다가 나누기 문제도 푸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푼다면 원뿔 부피를 구하는 문제만 100개 풀고 다음에 원기둥 부피 구하는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원뿔, 구, 원기둥 같은 걸 다 섞어서 풀 때 이 공식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의 유형만 계속 풀면 관성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서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렵게 인출해야 연습이 많이 되는데 쉽게 인출하니까 공부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연습을 실전적인 공법으로 표현해보면 여러 단원의 문제를 섞어서 풀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하거나 기출문제집을 사면 단원별로 문제를 풀게 되죠. 문제집이 보통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문제를 풀 때 이미 어떤 단원인지 알고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풀이의 힌트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여러 단원의 문제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가 사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여러 단원을 섞어서 푸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출 회독 영상에서도 기출 분석을 단원별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연도별로 다시 풀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교차 연습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공부법 오해가 하나 나와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 뒤섞어서 봐라, 교차 연습해라 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공부할 때는 여러 과목을 섞어서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목의 틀을 잡고 기본적인 이해를 탄탄히 할 때까지는 한 과목씩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공부법을 가르치는 다른 분들도 대부분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파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관련된 지식을 연속적으로 한 번에 읽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지식끼리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제 읽은 개념과 오늘 읽은 개념을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어제 읽은 건 이미 기억이 흐려져 있거든요. 과목을 섞어서 공부하면 하루에 한 과목을 조금씩만 공부하게 되죠. 그럼 요만큼은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요만큼은 내일 공부하고 그 다음 요만큼은 모레 공부하면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은 한 과목에만 집중해야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내용을 공부하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단권화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잖아요. 비슷한 지식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한 번에 보면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지식을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흩어놓으면 당연히 이해가 더 힘드니까요. 근데 헨리 웨디거는 이 책에서 분명히 뒤섞어서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원리를 이해했다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 과목씩 공부해도 앞에서 말한 간격 두기와 교차 연습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과목을 한 번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A 과목, B 과목, C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시 A 과목을 공부하겠죠. 그럼 A 과목 공부해서 1회독과 2회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깁니다. 굳이 과목끼리 공부 순서를 다 섞고 한 번에 공부해야만 간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차 연습에선 여러 주제끼리 교차해서 연습하면 좋다고 했죠. 교차 연습을 하라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제들 간의 판별력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계속 원뿔의 부피 구하는 문제만 풀면 관성적으로 앞에서 풀었던 풀이대로 계속 풀게 되니까 원뿔 문제, 원기둥 문제, 구 문제를 섞어서 푸는 거죠. 그럼 이 세 공식 간의 판별력을 늘리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국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섞어서 풀 이유가 있나요? 한 시험에서 국어 개념과 수학 개념이 섞여서 나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과목 안에서 여러 주제들 간의 교차 연습만 하면 충분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교차하고 수학과 과학을 교차할 필요가 없어요. 요약하면 한 번에 한 과목씩 공부하면 관련된 내용을 연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끼리 섞어서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한 시험지 안에서 여러 과목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라면 말이 다르겠지만요. 이제 왜 한 번에 한 과목씩 공부하면 좋은지 이해하셨나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합격의 원리라는 제 교재를 개정하면서 추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간단히 이 코멘트를 추가해뒀거든요. 이 교재에 썼던 내용이라서 유튜브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다른 구독자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배우려면 먼저 인출하라는 원리예요. 사실 실제 책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영상에선 이걸 뒤로 뺐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공부할 때 수동적으로 지식을 읽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꺼내보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능동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렸어요.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반복해서 개념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날아갑니다. 반면에 스스로 지식을 꺼내보면서 하는 공부는 오래 가요. 그래서 그냥 개념서를 읽는 것보다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고민하고 나서 답을 찾아 읽으면 처음부터 개념을 그냥 쭉 읽는 것과는 확연히 달라요. 훨씬 더 머리에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설령 문제를 틀릴 것 같더라도 겁내지 말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는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개념을 완벽하게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로 점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원래 문제를 풀 때 가장 공부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렵게 공부할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원리라고 했죠. 그럼 어렵게 인출하면 쉽게 인출하는 것보다 기억이 많이 남겠죠. 쉬운 문제는 많이 풀어봤자 별로 남는 게 없지만 어려운 문제를 머리 싸매면서 푸는 건 남는 게 많은 것처럼요.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가장 어렵게 인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 저자는 배운 주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보는 공부를 추천해요. 내가 이해한 대로 개념을 설명해 보는 거죠. 그냥 머리로 떠올리거나 말로 설명할 때는 적당히 논리적 빈틈이 생겨도 이걸 알아채기가 어려운데 이걸 글로 적어보면 아주 작은 빈틈도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글쓰기의 위력을 강조했었죠. 이건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 혹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했으면 하는 공부법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이 글쓰기 공부법이 아니었으면 의대에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댓글에 파일 하나를 달아뒀는데 그 안에도 글쓰기 방식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꼭 그걸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출해 보는 건 내 공부를 피드백하는 효과도 있어요. 보통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잘 점검을 안 해요. 근데
공부한 직후에 이 개념에 익숙해졌다거나 유창하다고 느끼는 건 전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유창성 착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재를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서 어떤 내용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걸 다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콕 집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입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이미지만 둥둥 떠다니는 거죠.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점검하려면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원리를 결합하면 가장 좋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인출해 보는 거죠. 공부한 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지식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인 기억이 좀 흐려졌을 때도 문제에 주어진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나머지 지식을 줄줄 떠올릴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주요 공부법의 원리 설명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 책의 뒤쪽에 공부법 원리는 아닌데 저자분이 덧붙인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제목은 학습 유형이라는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왔어요. 꽤 오랫동안요. 그런데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각자가 선호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나한테 효과적인 방식인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공부법은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지식을 떠올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막 속도 울렁거리고 짜증도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게 힘드니까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인강을 들으면 편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 인강 듣는 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구나 생각하죠. 근데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공부에는 올바른 방법과 아닌 방법만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좀 의문점이 해결이 되셨나요? 뒤섞어서 공부해라, 인출하면서 공부해라, 이게 주요 원리였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어렵게 공부하면 좋다 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학자분이 쓰신 책이라서 쓰는 용어도 추상적이고요. 특히 사용하는 예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의 예시가 아니에요. 하키 선수가 어떻게 실력을 높이는지, 제트기 운전사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런 예시가 주로 나오거든요. 물론 원리 자체는 공부랑 비슷하지만요. 학술적인 어려운 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시험 공부에 적합한 예시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댓글에 넣어둔 자료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